네, 안녕하세요.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7월 10일 또 정부에서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마 이 영상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자,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죠.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7월 10일 금요일 저녁 10시가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사실 그만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을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번 대책이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4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자, 첫 번째 챕터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 사업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챕터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중요한 내용들은 뒤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그 분양 물량 중에서 특별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죠? 다자녀 특별 공급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자, 그런데 그동안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은 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좀 배정을 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기회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물량에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자, 그것도 소득기준이 갖춰져야 이제 청약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소득이 너무 많으면 청약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소득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소득이 조금 더 많은 신혼부부들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더 넓혀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예전에는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신혼부부들만 취득세를 이제 감면을 해줬었는데, 자, 앞으로는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이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중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율을 좀 인하해서 서민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을 이제 논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자, 다음 내용 좀 살펴보면요. 사전 분양 물량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죠. 3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얘기했던 게 한 9,000호 정도를 사전 청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걸 약 3만 호 정도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해서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규제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서민이나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갖추면 LTV나 DTI를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이 좀 더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해서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들도 이제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죠. 자, 얼마 전에 6.17 대책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기셨단 말이에요.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이 되면서 사실 이제 분양 받으셨다가 잔금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 이제 문제가 생기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셨는데,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원래 종전 규정대로 대출이 나올 수 있게 이제 보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전월세 자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네, 이 두 번째 챕터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뭐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 이제 대안으로는 이제 어떤 도시 계획의 규제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요,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어떤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더 늘린다든지, 혹은 뭐 유휴부지 등 이런 이제 신규 택지, 도심 내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공급 계획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태스크포스 및 구성을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가볍게 실려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번 대책에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센 내용들이 계속 이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참담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안 드렸는데, 자, 오늘 사실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자, 그분들은 제가 나중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얼마나 센 내용들이 있길래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세금 많이 내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세금들을 많이 내야 되느냐? 일단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율을 인상을 했는데,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신 분들은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요, 최소 1.2%에서 최대 6%까지. 자, 이렇게 세율이 올라갔고요. 자,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뭐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0억 정도 되는 다주택자라고 하면요, 이제 과세 표준이 한 뭐 이제 3억 얼마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 분들 이제 종부세 계산해 보면 내년에 한 4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누진세율이니까요, 종부세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뭐 한 20억 정도 된다 이러면 내년에 2천만 원 이상 종부세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자,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올해 당장 내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기준이겠죠. 올해는 이미 6월 1일이 지났으니까 어떤 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났고, 내년도에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종부세 계산을 좀 해보시고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굉장히 규제가 강화가 됐죠. 이미 6.17 대책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부세는 세율은 무조건 최고 세율 때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 세율이 이제 6%가 나왔으니까 6% 그냥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기본공제 6억 이런 거 없고, 세부담 상한 적용 이런 거 없다. 작년에 많이 냈더라, 작년에 얼마를 냈던 올해 많이 내야 되면 많이 내라. 이런 내용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이제 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굉장히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세율을 올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내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을 유예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6월 1일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종부세 부담이 돼서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내년 5월까지 빨리 팔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요 강화된 규정을 적용을 안 할 테니까 빨리 매도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규정은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미만이면은 40%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자,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기본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기본 세율은 몇 퍼센트를 얘기하냐면 6에서 42%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양도 차익이 뭐 1,200만 원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6% 적용이 되는 거고요. 뭐 5억 이상 이렇게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42% 뭐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내년 6월 이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했으면 무조건 70%,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60%, 2년이 넘어야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분양권은 또 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무조건 70%,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단일 세율 50%, 뭐 기타 지역은 기본 세율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분양권은 무조건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팔 때는 70%, 1년 넘으면 이제 6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라고. 분양권 뭐 사고 팔아서 차익 남기는 거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분양권 이제 사가지고 단기에 차익 나도 뭐 세금 빼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율도 인상을 한다라고 또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2%인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계획이고, 자, 제가 만약에 2주택자라면 이 6에서 42%에 플러스 10%, 3주택자라면 플러스 20% 이렇게 세율이 추가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 추가 세율도 더 인상을 해가지고 2주택이면 20%, 3주택 이상이면 30% 중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양도 차익이 한 1억 정도 났다 라고 하면 세율이 얼마냐? 35%거든요. 35%. 그런데 제가 만약에 3주택자고 이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라고 하면 중과세가 30%가 더 붙는 겁니다. 세율이 65%가 되겠네요. 자, 1억 차익 났는데 세율 65%면 뭐 반 이상은 이제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율 기존에도 굉장히 세율이 높았는데 거기서 훨씬 더 또 부담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되면서 바뀐 내용이 있었죠. 4주택 이상이 되면 이제 뭐 4%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내용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가 적용이 돼 있었고, 4주택째 이제 사는 것부터는 무조건 단일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요. 자, 법인은 그리고 그냥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가 적용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수준까지 취득세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내가 무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이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1주택이신 분들, 1주택째 매수하시는 분들은 1에서 3%가 적용이 되고요. 자,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8%. 그리고 내가 주택에 두 채가 있는데 세 번째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주택제부터는 무조건 12%예요. 자, 그리고 법인. 아까 전 법인이 이제 종부세도 엄청나게 강화를 했는데 취득세도 이제 그냥 단일세율 12%입니다. 자, 법인 명의로 뭐 주택 사면은 취득세 12%. 첫 번째 주택이든 두 번째 주택이든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 취득세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세율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수할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 그래서 다주택이 되는 것도 이제 취득세 부담을 굉장히 늘려서 이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취득세 부분은 사실은 세부적인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지방에 정말 공시가격 한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빌라를 한 채 들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뭐 이사를 가려고 미리 집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서.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서울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면 2주택제를 취득하는 거고요. 취득세를 8% 매기면은 취득세만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진짜 실수요로 지금 살려고 하는 건데 8천만 원 취득세 내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요? 그죠? 자,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A라는 주택에 거주하다가 B라는 주택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그죠? 서울 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분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뭐 양도세는 이제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A주택 팔지 않고 B주택 먼저 사면 무조건 8%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마 이제 개정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그 제도가 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됐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제가 그 원문을 좀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4년짜리 단기 임대 주택은 이제 없애버리는 거고요. 8년짜리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이제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년짜리 단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는 앞으로 이제 8년짜리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주택으로 등록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 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해도 이제 세제 혜택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렌트홈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자, 보시면 이런 공지가 떠 있다고 합니다. 17시 59분까지 렌트홈에 들어가 보시면은 17시 59분까지 이제 8년짜리로 전환 신청하신 분들은 세제 혜택 주고요.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 없다라는 공지사항이 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8년짜리 임대주택은 이제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혹은 뭐 오피스텔 요런 소형 주택들은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혜택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의무 기간은 뭐 8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보시면은, 자, 폐지되는 이제 임대주택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보시면, 그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이제 원래 등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자, 그분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만약에 내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나 이거 등록 말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과태료 없이 말소하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뭐 아파트를 8년짜리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이제 계속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본인이 자발적으로 말소하겠다고 하면 과태료 안 내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 사람들 말소하고 시장에 물건 빨리 내놔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대책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뭐 임대사업자 제도 이제 폐지하고 뭐 원래 주기로 했던 혜택들 소급해서 다 뺏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세제 혜택을 이제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뭐 세제 혜택, 아예 등록 자체도 안 되고 세제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 등록하시고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자발적으로 말소한다고 하면 그것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내용은 뭐냐? 이 사업자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의무기간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은 잘 지키는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잘 하는지, 이런 것들 관리를 강화해서 이제 핵심 의무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 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7월 10일 대책 총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번 대책의 어떤 주된 의도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보유 물건의 시장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 어떤 다주택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물건들을 계속 시장에 내놓도록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라든지 이제 취득세를 강화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물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물건 자체를 새로 사들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내년도 어쨌든 그 5월까지는 양도세, 그 이후엔 더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물건이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대사업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물건이 많이 묶였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어떤 등록 말소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매물들이 시장에 계속 많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즉, 세금 규제만으로는 어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과연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결국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 얼마나 어떤 실효성 있는 이 성과를 거두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정책은 어떤 양극화만 더 부추길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압박을 느낀다면 사실은 어떤 모두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심 내 입지 좋은 이런 자리에 있는 아파트를 내놓을 리는 없거든요. 즉,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팔겠죠. 아무래도 이제 도심 내에 위치한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가 높은 물건이 양도 차익도 그동안 제일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런 물건을 먼저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양도 차익이 가장 발생하지 않은, 투자 가치가 가장 없는 물건부터 내놓을 텐데,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는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고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좀 인기 없는 비인기 지역에는 물건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양극화만 더 부추길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도심 내에 공급을 확대해야 집값이 빠르게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번 정책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세금 많이 내라, 이런 정책만으로는 오히려 조세 저항만 굉장히 키울 뿐이고,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도 어떤 이 수급 원리에 기반한 이제 공급을 획기적으로 또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이런 세금 규제 정책이 과연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 집값이 오른 것이 단순히 뭐 수급 불균형에 기반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어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시중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이기도 하죠. 경기가 이렇게 또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안전자산에 더 배분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시중에 넘쳐나는 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자 자본들이 좀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자, 지금같이 이런 정책으로는 사실 또 다른 풍선 효과만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도심 내 공급이 확대되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는데, 자,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지금 서울 시내에 노는 땅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 도심 내의 어떤 중심 지역 이런 데에 어떤 그 정비 사업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결국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건축은 지금 굉장히 규제가 강하게 또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규제가 덜한, 그동안은 좀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초소형 주택 시장이 오히려 앞으로 또 주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초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런 투자 자본들, 갈 곳을 잃은 이제 투자 자본들이 그런 쪽으로 또 새롭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우리가 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수는 없고요. 자, 이 자금을 어떻게든 또 투자를 해서 불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이렇게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아마 문의하실 내용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책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돼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은 그때그때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